자,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국무부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그 군대 가지 말고 전 국민이 군사교육을, 군사훈련을 받아서 5천만 예비군 상태로 두자. 60만 상비군은 필요 없다. 라는 말까지 했어요. 자, 군대 조직은 명령 체계인 것은 맞지만 이는 상하 지휘에 따른 명령이라기보다는 기능별 수평 조직으로서 의사결정 체계에 따른 지시여야 합니다. 요거 차이는 있어요. 무슨 군기 뭐 이딴 얘기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 본질적인 거, 그 국방의 어떤 전투력을 도모하는 것은 뭐 우수한 무기와 그 다음에 일관된 어떤 명령 체계에 있는 것이지, 사병 간의 관계 역시 고참과 신참 혹은 나이로 따지는 위아래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각자 개인이 가진 능력별, 기능별 분담 체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새롭게 탄생하는 어떤 예비군 조직은 그 각 개인이 가진 전투 역량이 수치화돼서 표현이 돼요. 겨우 총만 쏘는 상태의 병력들을 데리고서는 전투를 수행해야 되는 60만 상비군 체제 대비 어떤 이런 예비군 체제와 국가적인 어떤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각자 개인이 가진 전투 역량이 수치화돼서 얘는 뭐뭐뭐 할 줄 안다. 자, 폭파 몇 급까지 할 줄 안다. 그 다음에 사격 몇 급까지 할 줄 안다. 저격 어디까지 할 줄 안다. 뭐 이런 것들이 수치화돼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거를 가지고서는 팀을 구성을 한다. 분대를 구성한다. 중대를 구성한다 하면은 그 중대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치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작전을 짜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야말로 뭐 똑똑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최고의 어떤 작전 결과를 예측하고 도모할 수 있을 거예요. 결과를. 상급자의 명령인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권자의 지시라서 따르는 그런 체계인 겁니다. 약간 어떤 한국적인 가치관에서 약간 벗어나서 약간 어떤 미국적인 가치관이라 그럴까요? 어떤 시스템이, 가령 회사 조직도 영업을 한다 그러면은 영업의 정신력을 강조하는 게 그동안의 어떤 후진적인 어떤 한국적인 어떤 그 분발에 의지하는 어떤 체계였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비계량적인 요소에 의존을 했다 그러면은 이후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 체계상으로 어떤 사람을 옥죄는 게 있거든요. 자, 몇 가지 몇 개 못하면 관두시오. 이런 식의 체계예요. 거기에는 사람 간의 스트레스는 없어요. 어떤 시스템과의 내가 못 따라가서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불만인 거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거는 별로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힘들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뭐 둘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시스템에 의한 체계가 훨씬 바람직하다. 그것이 훨씬 사람들의 분발을 이끌어내고, 그 사람 간의 스트레스는 이거는 너무 운에 따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직장 생활이 편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직장 생활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람마다 어떤 좀 공평한, 분발할 수 있는 공평한 베이스가 마련이 되는 것이 좋다. 군대 조직도 마찬가지다. 지휘 간의 어떤 인성과 후임의 어떤 그 분발하려는 그런 성격, 성질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지휘 체계, 명령 체계에 따른다. 명령 불복종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지시를 어김으로 조직 질서를 어지럽힌 것에 대한 처벌. 뭐 같은 얘기인데, 명령 불복종,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복종 불복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전체 조직에 대한 어떤 체계에 대한 불복종에 대한 처벌이다. 그러므로 강력히 이것은 처벌해야 된다. 그러면 군기는 어떤 마음가짐에 의한 군기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적으로 명확하게 서 있는,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런 군기로 약간 성격이 바뀌게 된다. 장교는 필요 없어요. 대신 이런저런 군사기술을 갖춘 개인을 각급 지휘관으로 임명하고 권한과 책임을 줍니다. 그게 장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전문직 군인일 수도 있고 예비군일 수도 있어요. 지휘관은. 신분에 집착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르면 된다고 봅니다. 원래 장교란 게 서양 같으면 귀족과 평민이고, 뭐 우리나라 같으면 양반과 쌍놈으로 어떻게 계급이 뚜렷했던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중세. 근데 이전 시절은 모든 나라가 이랬죠. 전쟁을 치르면서도 잠자리와 먹는 자리를 함께 할 수 없었던 문화에 기인한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요. 부작용만 가득합니다. 왜? 장교를 진심으로 자기보다 상관이라고 느끼질 않아요. 회사에서 팀장과 임원을 임명하듯 해도 조직은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죠. 장교제를 따로 두지 않고 사원이 쭉쭉쭉쭉 올라가서 팀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이런 체계죠, 모든 회사는. 근데 회사 조직이 비효율적이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장교를 따로 둬야 될 당위성은 없어요. 장교와 사병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문군인과 단순군인으로 단순히 나누자고요. 전문군인은 군의 각 지휘부분과 첨단 무기 장비에 배치되고 더 좋은 보수와 함께 전문성을 키워나가면서 애꿎은 사병 관리에 진을 빼지 않도록 합니다. 가령 뭐 하나에 뭐 1,000억 원씩 하는 어떤 비행기 이런 거를 개인들이 장만해서 오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전적으로 어떤 국비 공금으로다가 구매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인력은 어떤 뭐 4년제다, 5년제다 이러면 안 되겠죠. 이 사람은 평생 군인으로 복무를 하는 것이 옳아요. 30년, 40년 전투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훨씬 잘 운영을 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 중에 어떤 전투기 비행 대대장을 담당을 하고, 그죠? 그런 작전을 많이 수행해 본 사람이 어떤 사령실에 근무하고, 뭐 이런 식의 좀 자연스러운 흐름대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훨씬 효율을 좋게 만든다. 그 다음에 그 장교들이 그런 어떤 지휘관들이 그 괜히 사병들 그 생활하는 거 관리하느라고 진을 빼지 않도록 하자고요. 현대전의 사령관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용맹이 아니라 빠른 두뇌 회전입니다. 용기와 무모함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위험을 짊어질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통계를 읽을 줄 알며 자원 배분의 수학적 이치에 정통한 자라야 할 겁니다. 작전을 세우고 사령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근무해야 할 곳은 군 지휘실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저는 전적으로 이렇다고 생각해요. 진짜 똑똑한 엘리트, 머리가 어렸을 때부터 명석하다. 사령실에 근무해야 된다. 국방부의 어떤 지휘관으로서 어떤 지휘체계의 상급 지휘체계의 어떤 참모, 지휘관으로서 근무를 해야 될 사람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 머리가 똑똑한 사람, 용기보다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근무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뭐 최고의 대우를 해줘야죠. 기존의 어떤 공무원 체계는 진짜 똑똑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데려갈 수가 없는 체계죠. 어떤 그런 급여 체계가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다 파괴해야 돼요. 진짜 똑똑한 사람을 딴 데로 가지 않고 애국심에 의존하지 않고 데려다 쓰려면은 그만한 합당한 보수를 줘야죠. 지금 시절 같으면은 한 연봉 한 10억 원쯤 되는 급여를 갖다가 진짜 똑똑한 사람을 국방 사령실에 앉혀서 근무를 시켜야 된다. 혹은 지휘관으로 근무를 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인물에 의존하던 조직 체계에서 직무 중심의 체계로 바뀌면 용맹한 자는 전투 지휘를 하고 똑똑한 자는 전략 지휘를 하게 됩니다. 용맹한 자는 기왕이면 어떤 현장 지휘관, 뭐 대대장, 연대장으로서 어떤 사령실에 근무하는 게 아니라 현장 지휘관, 똑똑한 자는 사령실에 앉아서 지휘본부에 앉아서 어떤 전략을 짜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예요. 둘 사이에 상하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냥 각자 그런 의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전략, 전술, 지휘본부에 앉았다고 해서 현장 지휘관들을 어떤 지휘관들에 대한 상급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런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라고 전투 지휘관에게 알려주고 전투 지휘관에게 어떤 조직 전체의 이름으로서 명령을 내리게 되면 전투 지휘관은 그 조직이 내린 명령에 따르는 것뿐 누군가에게 개인에게 복종한다거나 명령을 내린다거나 하는 체계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부대는 아예 용병부대일 수도 있겠어요. 국가로서 전투 경험은 끊임없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비군 체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용병부대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회사가 곧 부대고 그 경험들이 곧바로 다른 부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으로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국가의 전력은 유지될 것이고 우리는 보다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것이에요. 전쟁 밉죠. 근데 이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도 누군가 남에 의해서 전쟁은 일어나기 마련이고요. 우리가 이런 경험이 없으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어요. 이 어떤 전투 경험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는 것까지 제가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안 되겠죠. 다만 어딘가 이미 있는 분쟁에 개입을 해서 누군가의 뭐 국가 차원에서는 그런 거 누군가의 편을 들어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 결국 용병부대가 답이다. 이거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이거를 막을 이유는 없다. 각 개인들이 돈을 쫓아서 혹은 나름의 명예를 쫓아서 전쟁을 수행하겠다. 돈을 받고 전쟁을 수행하겠다. 그걸 왜 말려요? 국가가 왜 말려 그걸? 모든 면에서 좋은데. 착한 척하는 몇몇 것들이.
말리겠지만 그런 착한 척하는 몇몇 것들을 밟고 일어서야 됩니다. 국가는. 모든 부대가 소총수로 구성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어떤 부대는 드론 등 로봇을 조종하는 부대도 새로 생겨날 거예요. 근데 지금 체계에서는 이런 거 구성 못해요. 왜? 답답하니까 움직임이. 근데 새로운 체계는 뭐 알아서 만드는 거예요. 드론 부대, 어떤 부대는 드론을 뭐 아주 유용하게 운영을 할 거예요. 어떤 부대는 상당히 많은 시간 참여를 요구할지도 몰라요. 어떤 부대는 1년에 뭐 한 2시간만 소집하는 반면 어떤 부대는 매주 하루씩 주말마다 모여서 하는 부대도 있을지 몰라요. 훈련이나 어떤 어, 어, 레저를 겸한 훈련을. 그건 각 개인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가고 싶은 부대에 가는 거예요. 그런 부대에 입대하든 말든 그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어떤 형태의 부대가 절대로 필요한데 자율모집으로서는 형성이 안 된다면 그런 분야의 직업군인을 투입하여 배치하면 됩니다. 가령 특수전 중에 1년 365일 1년 365일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야 어떤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부대다. 뭐 특수전 부대들. 그런 부대들 같은 경우에는 모집이 안 되겠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365일. 돈 안 나온다니까요. 부대 예비군으로서 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런 365일 훈련 받아야 되는 그런 부대에는 누구도 응모를 못 하죠. 하고 싶어도. 그런 분야에 직업 군인을 두는 겁니다. 월급 주는 군인을 두는 거예요. 국방 얘기에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군대를 두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자는 데 있어요. 그 목적에만 다가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외교 얘기를 할게요. 국무부의 어떤 주된 역할로서 외교. 이념적으로 외교는 이익보다 명분을 더 중요시해야 됩니다. 자꾸 무슨 국가도 결국은 이익을 쫓는다 뭐 이딴 얘기 하는데 잘못된 얘기예요. 국가는 절대로 이익을 쫓아서는 안 돼요. 국가는 명분을 쫓아야 돼요. 이 국가를 구성하는 우리 각자는 우리 공동체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명분입니다. 애국심 아니에요. 자부심이에요. 우리 국가에 대한 자부심, 긍지 너무 중요해요. 그런 이념에 동조하는 국가들과 긴밀히 협조하는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우리 각자 국민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어야 저절로 애국심도 생겨나는 거죠. 늘 거짓을 일삼고 자국민을 학대하는 정권이 돈 몇 푼짜리 공사를 맡긴다고 거기에 아양을 떨어서는 안 됩니다. 싸움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명분이듯이 우리가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경고해 줄 수 있는 요소는 명분이에요. 개인 간의 싸움이든 집단 간의 싸움이든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명분이에요. 실력 이전에. 이 명분이 뚜렷하지 않으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명분이 뚜렷하지 않으면 싸울 의지 자체가 안 생기는 거죠. 삼국지에서도 나오죠. 거짓말로라도 이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줘야 싸움에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거는 이 싸움이 내가 옳은 일을 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비로소 싸움을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통상에 관해서 국가는 이제 할 일이 없어요.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사실 현대 국가에서 통상을 논하는 자체가 어색할 정도로 이미 세상은 거의 완전하게 자유로이 교역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움직임이 역행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책에서 논하는 새로운 체제에서는 국가가 무역에 개입하여 특정 분야를 지원하거나 금지하는 모든 개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관세마저도 모두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라서 그런 전제로는 통상에 대해 논할 것 자체가 없어집니다. 거대한 대사관은 필요 없어요. 원래 대사관이라는 자체가 그 국부론이 쓰여지던 18세기 요때쯤 돼서 시작됐던 거거든요. 그 외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하는데 그런 어떤 상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현지에다가 사무실을 둔 거예요. 그게 대사관의 시작인데 의미가 좀 여러 가지 역할도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 반면 한편으로는 도대체 대사관이 하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는 거죠. 뭐 하여튼 더 거대한 대사관은 필요 없어요. 제 결론은. 대부분의 민간인 대상 업무는 인터넷상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현지에 근무하는 외교관도 그 수가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뭐 비자 업무? 그냥 인터넷상에 필요한 자료 넣고요. 입국할 적에 해당 서류 가지고 오라 그러세요. 왜 자꾸 서류부터 챙겨 오라고 왜 이게 이 일을 어렵게 하는지 몰라. 그냥 해오던 일이니까 이러죠. 그 관료들은 이런 해오던 일을 바꾸려고는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깨어난 정치인이 혁명가가 바꿔줘야 돼요. 관료들은 절대 이거 스스로 못해요. 서류 미리 갖고 오라 그러지 말고 인터넷상에 입력하라 그러세요. 그걸 기준으로 가부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입국을 할 적에 그 입력했던 내용들이 진실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들어와라.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현재 근무하는 외교관도 도대체 저는 그 사람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굉장히 널널해요. 뭐 하는 일 없어 보이는데 그 사람들 일일이 그거 월급 주면서 왜 살아요? 뭐 수를 줄이자고요. 대폭 줄이자고요. 소소하게 중심가 사무용 건물에 적당한 면적을 임대해서 세련되게 꾸며놓고 업무를 보는 것으로 족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뉴질랜드 대사관이 교부 빌딩에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요. 꼭 단독 독채를 가지고 그 업무를 봐야 될 이유는 절대 없어요. 자, 대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여하튼 현실적으로 필요하죠. 지금은 대통령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국무부의 대표가 그 역할을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국무부장이. 의회는 그런 역할을 감안해서 국무부장을 선택하면 돼요. 권력이 없으니 위협도 없고 경호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돈 안 드는 국가예요, 이 나라는. 어떤 의전을 생각을 할 적에도 그 권력도 없고 서열도 없고 의전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특히나 무식하고 악한 정치인이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놈들이 뭐 행사하면은 꼭 그 맨 앞자리에 좋은 의자 갖다 놓고서는 그놈들을 앞자리에 앉히는데 필요 없어요. 그럼 뭐 쓰레기 같은 것들을 왜 자꾸 그 위에다 앉히냐고요. 다만 누군가 특별한 존경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면 전적으로 전쟁에서 희생한 정도가 그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전사자, 둘째로 전상자, 셋째로 무공 횟수, 넷째로 교전 횟수, 다섯째로 출전 횟수의 순으로 국가의 공식 행사에 순위를 매길 수는 있겠어요. 뭐 가슴에 그런 사실들을 드러내는 표정을 다는 것도 뭐 영광스러울 수 있겠어요. 지금의 어떤 서훈 체계랑 비슷하면서도 정치인의 뒷전에 밀려나 있던 어떤 이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의 희생이 전면으로 나오는 거죠. 국가적으로 예의를 갖춰야 된다라 그러면 전적으로 그 전쟁에서의 희생한 정도에 따라서 어떤 예우를 갖추는 순위를 매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자꾸 사람들은 군대를 없애자는 거 개인들이 장비를 마련해서 모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걱정하는 부분들이 어떤 그런 개량화되지 않은 부분들을 어떤 군기라든가 이런 거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택시기사분이랑 좀 약간 티격태격했던 게 한 작년쯤에 군인들한테 스마트폰 사용을 허가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우파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은 정권이 어떤 뭐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군대를 무력화시키려고 그런 술책을 편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실 스마트폰을 쓰게 하건 안 쓰게 하건 그게 전력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가 못 갖춘 것에 아쉬움이 있으면 자꾸 언더도그마라 그러죠. 개량화할 수 없는 부분에 내가 우월할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 대비 내가 돈이 없으면 저 돈이 많은 저놈은 성격이 나쁠 거야. 싸가지가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많은 경향이 있죠. 그래서 내가 도덕적으로는 최소한 우세할 거야. 내가 더 착할 거야. 라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군대에 비해서는 한없이 어떤 개량화된 수치상으로는 전력이 모자라니까 뭔가 미국인들은 어떤 그 악바리 정신이 부족하고 우리가 더 잘 싸울 수도 있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자라고 해서 악바리 정신이 안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미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전투 의지나 그런 애국심이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모험심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더 세요, 미국 사람들이. 그죠? 우리는 쓸데없이 우리가 가난하면 조금 더 악바리 정신으로 이를 악물고 좀 더 열심히 할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전력이라는 거는 그거는 어떤 그런 요소들은 사실은 비슷하고요. 비슷하고 전력이라는 거는 전적으로 어떤 수치화할 수 있는 첨단 무기의 유무 그것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전쟁 경험 그것이 결정합니다. 그러니 괜히 바보 같은 군인들 60만 모아놓고 정신력 아무리 강조를 한들 그건 무식한 복덕방 할아버지들의
기분 풀이밖에 안 되는 거고요. 2차 대전 말기 일본 그 지휘부가 정신력으로 싸워야 된다, 가미카제 이래가면서 그냥 갔다가 박았는데 달라진 게 뭐 있냐고요. 없어요. 그걸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가난하고 못 배운 것들의 착각입니다. 그런 정신력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돈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돈과 시스템과 경험으로 싸우는 겁니다.